안녕하세요. 홍성규의 진보TV 세상을 보는 눈 10월 24일자 10월 넷째 주인데요. 지난 방송에서도 댓글로 보다 보니까 다음 편이 점점 기다려지네요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조금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계속 조금 길다라는 얘기도 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 줄여볼 수 있을까 하다가 5개 정도로 좀 줄여야 되겠다.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분야의 기사가 쏟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6개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제가 사실은 이분 팬이기도 합니다. 김기덕 변호사님인데 매일 노동뉴스의 법률 소식과 관련한 칼럼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기고를 하고 계신데, 이번에 주제가 억울한 임금 피크제예요. 임금 피크제 얘기는 들어보셨죠? 예, 맞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임금이 쭉 계속 올라가잖아요. 중간에 임금을 깎을 수는 없어요. 쭉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랐다가 다시 좀 내려갈 수 있다. 임금이 삭감되는 거죠. 근데 이 임금 피크제가 처음에 왜 도입됐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00세 시대, 고령화 시대 이런 얘기 하잖아요. 60세가 넘어도 젊고 건강하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이분들의 기술도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죠.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자의 정년은 60세로 간주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2013년에 법이 개정이 됐고요. 8년 전이에요. 그리고 이 법이 현장에서 시행이 된 것은 2016년, 5년 전부터죠. 처음에 임금 피크제가 도입될 때에는 55세, 58세 이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래 정년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정년이 넘어서도 일을 하는 조건으로 임금이 조금 내려갈 수도 있다. 당연히 이런 거래 내지는 합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전까지는 60세까지 보장하는 정년에 대한 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60세까지 일하면서 임금을 살짝 낮춰도 된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거지만, 이 법이 시행된 이후로는요, 60세까지 보장된 정년 안에서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는 거죠. 문제는요, 이 법이 시행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정년 전에 임금을 깎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나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홍보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대한민국의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이나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이나 이 임금 피크제 자체에 대한 홍보만 고용노동부에서 열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수많은 이 현장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적절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김기덕 변호사님의 말씀은 이런 억울한 자신의 임금 삭감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소송을 걸고 있다는 거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노동자에게는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반대편에는 사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이나 법원들도 다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원에서는 올바른 판결이 아예 안 내려지는 건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그런 판결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 임금 피크제와 관련한 이 억울한 수많은 호소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부분은 사용자의 입장에 선 이 판결들이 대부분 일어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특별위원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령화 사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이 사실은 이런 문제입니다. 이 정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최근에 문제가 됐던 건 어떤 게 있어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5세부터. 그럼 5년 동안은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지? 이런 얘기 때문에 정년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를 어떻게 좀 이어서 갈 수 있을까? 이런 논의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우리가 여기서 또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정년이 연장된다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 강제로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을 할 의사가 있는데 쫓겨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년 연장은 충분히 제기하고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보다 앞서서 고령화 시대로 들어갔던 일본 같은 경우는요, 정부 입장에서는 법적으로는 65세까지 정년이 되어 있고 뭐 70세까지 늘려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고 있지만, 일반 기업 입장에서는 정년 자체를 없애는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오늘의 두 번째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한겨레 신문에서 칼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누구나 기고할 수 있는 왜냐면이라는 지면에 김창룡 경찰청장, 대한민국의 경찰청장이
전 세계 치안 협력을 이끄는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9일 날 기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노동으로 분류를 했어요. 김창룡 경찰청장의 경찰에 대한 얘기가 왜 노동이지? 그리고 내용도 보면요. 서울에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뉴노멀 시대의 경찰 활동 전략을 주제로 2021년 서울 국제 경찰청장 회의가 개최가 된대요. 전 세계에 있는 경찰청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어떤 소개? 이런 내용인데, 제가 이것을 노동으로 분류해서 두 번째 소식으로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게 19일 날 나온 거거든요.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바로 다음 날인 20일 날 민주노총 총파업이 예정돼 있었잖아요. 저는 칼럼이 좀 한마디로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가증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고상한 척, 점잖은 척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음날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내비쳤어요? 차벽 봉쇄, 강제 해산, 주동자 엄단, 끝까지 쫓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그 전에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14일 날인가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경찰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딱 전날 우린 얼마나 세계적으로 훌륭한 경찰인지. 저는 이게 언론 플레이의 전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눈이 삐딱한 건 아니고 사실은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는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의아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한 4월 정도가 되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중동을 비롯해서 이 극우, 수구 언론들의 칼럼에서 심심찮게 민주노총을 욕하는, 비판하는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의 입에도 회자되는 강성노조, 귀족노조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민주노총 사업장에 있는 대다수의 사업장들은 임금과 단체협약, 임단협이라고 부르죠. 이 임단협을 보통 7월달, 8월달 정도까지 쭉 가면서 하거든요. 이게 시작이 될 때가 한 4월, 5월 이때쯤이거든요. 이때부터 불을 지피더라고요. 그래서 7, 8월 정도 되면 어떤 사업장에는 예를 들면 기아나 현대나 어떤 사업장에는 파업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 협상이 굉장히 좀 팽팽하게 대립하기도 하고 이럴 때 거기에 대한 비판의 칼로 뭐 강성노조가 귀족노조가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에 대한 밑불들을 몇 달 전부터 지피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이런 언론 플레이가 굉장히 좀 빈번한데요. 전 세계 치안 협력을 이끄는 한국이라는 아주 고상하게 그것도 경찰청장이 직접 자신의 실명으로 기고를 한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것도 민주노총의 총파업 전날 이런 기고를 한 걸 보면서 이게 참 전형적인 언론 플레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기사로 실었습니다. 민주노총 총파업 얘기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결산 한번 해야 되겠죠. 21일 날 민주노총에서는 보고대회를 진행을 했어요. 앞서서 수많은 언론에서 민주노총의 이 용감하고 당당한 총파업에 대해서 5만 명밖에 참가를 안 했다며 라고 하는 언론 기사들이 막 나왔거든요. 이게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정보를 공식적으로 흘렸던 것이 고용노동부였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5만 명밖에 참석을 안 했다. 이것은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의 110만 명의 5% 정도에도 못 미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흘렸는데요. 민주노총은 이날 보고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26만 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참석을 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날 서울에 서대문 내거리에 모였던 노동자만 해도 한 7만 명 정도가 된다고 추산을 하고 있잖아요.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의 구호는 핵심 슬로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평등 아웃, 평등사회로의 대전환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사회적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찰청장이 아무리 치사하고 약간 비겁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민주노총의 진심을 잘 알고 있고요. 민주노총과 함께 할 생각이 언제나 되어 있으실 겁니다.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가 칼럼을 하나 기고를 했어요. 뜨거운 대선판, 한반도 정책은 안 보여.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연일 모든 언론의 주요 이슈들은 유력한 대선 주자들의 활동이나 뭐 정황이나 아니면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요, 정작 우리 실생활에 중요한 이 정책적 비전이나 대결들은 사실은 잘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번 대선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에 비견되는 게 최근에 이 한반도를 둘러싼 군비 경쟁의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북한에서 지난 19일 날 SLBM이라고 약자로 줄여서 말하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실험을 했었고요. 거기에 앞서서 우리 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관하는 가운데 지난 15일 날 역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다들 보셨던 것처럼 지난 21일 날 있었던 누리호 발사랑도 무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리호는 인공위성이잖아요. 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과 이 운반체라고 얘기를 하죠.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원리는 사실은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북에서도 인공위성을 쐈다라고 했을 때 발표했을 때 지난 시절에 보면 전 세계에서 유엔을 비롯해서 미국을 또 비롯해서 그건 인공위성이 아니고 탄도미사일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공격을 또 막 하기도 했던 거죠. 한반도 둘러싸고 사실은 이런 군비 경쟁이 좀 가속화되고 있고 심지어 얼마 전부터는 미국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의 핵 무장론에 대한 얘기가 또 미국에서는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핵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뭐 몇 년 전밖에 안 됐죠. 역사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남북 정상회담이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여러 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길이 성큼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직접 될 수 있는, 경쟁할 수 있는 대선 국면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뭐 노동이 됐든 한반도 문제가 됐든 우리 민중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야기들이 풍성해지는 대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선의 판은 그들만의 리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방송과 함께하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채찍과 비판이 언제보다 필요할 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선에서 가장 많이 떠오르고 있는 키워드가 사실은 대장동이 하나 있고요. 고발사주 문제가 있어요. 현재는 대장동이 막 이렇게 불타오르다 보니까 고발사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약간 그 반감된 듯한 관심이 좀 수그러진 느낌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고발사주 문제야말로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국가기관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 굉장히 잘못한 일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그래도 일정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나쁜 놈들이 있더라도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거 아닌가? 대표적인 게 뭐 경찰, 검찰, 법원, 뭐 사실 국정원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그 드라마 보셨어요? MBC에서 하고 있는 검은 태양이라는 드라마가 국정원 얘기를 담고 있는데 얼마 전에 끝났죠. 이 국정원을 다룬 드라마라고 해서 보면서 사실은 많은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국정원이 지금까지 잘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대선 개입이라든지 정치 개입 뭐 하면 안 되잖아요. 국정원은 국가기관이니까 어느 한편에 서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좀 적나라하게 나오는 걸 보면서 없는 얘기를 쓴 것도 아니고요. 저 국정원을 어떻게 좀 제대로 된 우리나라의 정보원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좀 많이 됐는데요. 사실은 이 고발사주 문제도 검찰에 대한 문제예요. 대한민국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공소할 수 있는, 뭐 최근에는 이것이 아주 살짝 좀 나뉘어졌습니다만은 공소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고발사주는 사실은 그런 얘기입니다. 검찰이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라는 한쪽 편에 서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핵심 증거가 그 현재 국민의힘 의원으로 있는 그리고 전직 검사였던 김웅 의원과 제보자라고 알려진 조성은 씨 사이의 이 녹취록이잖아요. 19일 날 MBC PD수첩에서 이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를 했어요. 이 통화 녹음 파일에 대한 기사라고 할 수 있죠. 이 기사의 몇 대목만 소개를 해보더라도 대한민국 검찰에서 얼마나 황당하게 정치에 직접 개입을 하고 있었는지, 국민의힘의 검사 출신의 김웅이라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개입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이 실질적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이 정도 보내고 나면 검찰에서 알아서 다 수사해줘, 이러면 된다, 이런 얘기들, 검찰이랑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이런 얘기도 나오죠. 고발장은요 남부지검에 내세요. 왜냐하면 남부 아니면 그거 조금 위험하답니다. 예를 들면 각 지검마다 뭐 검찰의 성향이 있겠어요? 어디는 뭐 친냐, 어디는 친냐,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남부지검에 내는 게 가장 확실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이 고발장이 검찰이랑 연계됐다는 이 정황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내용도 담겨 있죠. 요건 관련해서 저는 쏙 빠져야 돼요.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 라고 윤석열 이름이 직접 나오네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화제의 인물, 당시에는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이었고 현재는 대구 고검의 인권보호관으로 있는, 현재도 검찰에 있는 거죠. 손준성, 당시 이 검사의 이름이 텔레그램을 보낸 파일에 적시가 돼 있기도 했죠. 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아주 날카롭게, 그리고 사실은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약간 황당하게 좀 가고 있죠. 사실은 키를 쥔 사람은 녹취록도 나왔고, 이 김웅 국회의원인데 통화 녹음 파일의 존재가 알려지고 난 다음부터 그 전까지 전직 검사 출신으로서 똑부러지게 자신의 의견을 늘 개진했던 이 김웅 의원이 기억이 안 납니다,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숨어 버렸다는 거죠. 끝까지 추궁해서 사실은 이와 비슷한 이 검찰의 전횡들, 검찰의 정치 개입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있죠. 이 언론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좀 정리한 내용인데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최근에 10년간 이 언론사에 직접 지원한 언론진흥기금에 대해서 내역을 소개를 했는데, 무려 이 10년간 지원되었던 언론기금의 32%, 약 3분의 1을 조중동,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가져갔다는, 정부에서 직접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총 375억인데요. 이 중에서 조선일보가 받아갔던 돈이 전체의 10%가 넘는 11.02%, 총 41억 원을 넘는 돈을 받아갔고요. 동아일보는 40억이 넘는 돈, 그리고 3위인 중앙일보는 37억이 넘는 돈을 받아갔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 직접 지원되는 돈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언론사로 들어가는 가장 큰 돈은, 맞아요, 광고비거든요. 광고비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네, 1년에 1조 원이 넘어요. 연간 약 1조 1천억 원의 막대한 정부 광고비들도 언론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ABC 협회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정부에서 이 광고비를 집행할 때 언론사마다 광고 단가가 다르겠죠. 이 광고 단가가 정해지는 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ABC 협회라는 겁니다. 이 ABC 협회는 언론이나 멀티미디어나 유튜브 같은 인터넷 언론들까지 포함해서 이 언론들이 국민들 내에 어느 정도 배포가 되고 수용이 되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들마다 이거를 뻥튀기를 하려고 유료 부수, 돈을 내고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 신문을 막 찍어내죠. 그리고 허위로 이제 이거를 과장해가지고, 왜? 이게 뭐랑 연결이 되니까? 광고비랑 연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런 뉴스도 들어보셨잖아요. 동남아시아 지역에 가보면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것 중에 이 뜯지도 않는 신문들이 막 무대기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최근에 이 미디어오늘에서도 비슷한 뉴스가 또 나왔어요. 제목이 뭐냐면 수원역에 가득 쌓여있는 신문지의 정체는,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ABC 협회에서 이 유료 부수를 조사하는 기간, 열독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집중해서 잘 보고 있느냐라는 열독률을 조사하는 기간이 되니까 각 언론사들마다 신문들이 이 팔지 않고 막 찍어냈던 신문들을 지하철역, 사람들이 붐비는 지하철역에서 막 나눠준다는 거죠. 이 신문들이 수원역을 비롯해서 지하철역마다 막 쌓여있는 것도 보이실 겁니다. 언론이 너무 많이 썩었다는 얘기죠.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 아까 검찰 얘기했던 것처럼 언론도 엄청난 권력이 되어 있었고, 이 엄청난 권력이 정치 한복판에 개입을 해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밤의 대통령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었잖아요. 대한민국의 언론 개혁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우리는 여실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홍성규의 진보TV처럼 대한매체를 가지고 이 언론을 개혁하는데 한번 날카롭게 칼을 벼려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굉장히 슬픈 소식입니다. 여섯 번째 소식은 한겨레에 나왔던 소식인데, 저는 국제면이면서 환경과 관련된 문제라고 이 기사를 꼽아봤는데요. 내전의 비극 속에서 애달픈 진화, 코끼리는 상하 없이 태어난다. 제목부터 굉장히 슬프죠. 이 얘기가 뭐냐면요, 그 아프리카에 있는 모잠비크라는 나라의 얘기인데요.
모잠비크의 내전이 약 15년 동안 1977년부터 1992년까지 내전이 있었는데요. 이 상아를 빼내기 위해서 불법으로 밀렵하고 도살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15년 동안, 15년이면 사실은 이 생태계나 자연에서는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요. 엄니가 없는 암컷 코끼리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지난 22일 날 유명한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을 통해서 분석적으로 밝혀낸 거죠. 논문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이 큰 엄니를 가진 코끼리를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죽인 결과 엄니가 없는 코끼리가 급속하게 진화했다라고 하는 아주 슬픈 얘기입니다. 그 전에도요, 엄니가 없는 암컷 같은 경우에는 전체 암컷 코끼리의 18.5%, 20%가 약간 안 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15년 동안 내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조사되고 있는 코끼리 같은 경우는 이 대규모 밀렵들을 통해서 엄니가 없는 코끼리가 50.9%, 절반이 넘는 경우로 올라갔대요. 요새 이제 환경 문제나 이 생태계 문제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너무 슬픈 소식을 가지고 왔고, 저는 사실은 이 제목을 좀 잘못 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전의 비극 속의 애달픈 진화, 마치 이 엄니가 없는 코끼리들이 갑자기 이렇게 15년 동안 폭증한 것에 대해서 2배가 넘게 늘어난 거잖아요. 이거를 내전이라고 가져갔는데 사실은 이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전쟁이 꼭 아니더라도 아프리카에서는 이 코끼리에 대한 밀렵, 도살, 불법적인 이런 게 굉장히 좀 심하잖아요. 인간의 탐욕인 거죠. 사실은 이 내전으로 여기는 좀 몰고 갔습니다만은 인간의 탐욕 속에서 이 애달픈 비극적인 진화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의 대부분의 환경 문제들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풍요로운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진보TV의 시청자분들도 조금 더 고민도 좀 깊어지고 시야도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마지막 소식 준비했습니다. 어느덧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릴 또 시간인데요. 오늘은 문학의 단신을 또 제가 오늘 굉장히 좀 약간 풍요롭죠? 문학의 단신은 2가지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영화 얘기예요. 전태일 열사 너무 잘 아시죠?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11월 13일 날은 전태일 열사의 또 기일이기도 하고 매년 노동자 대회가 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전태일 열사의 일대기를 다룬 애니메이션 영화 테일이가 제목인데요. 영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준비와 이 제작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12월 1일 날 개봉을 합니다. 애니메이션이니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코로나 때문에 바깥 외출도 많이 어려웠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영화관 관람에 나서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좀 이 제작하는데 쉽지 않았겠죠. 이미 제작하는 과정에 후원해 주신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이 원활한 제작과 마케팅 활동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모금도 하고 있어요. 이번 12월 1일 날부터는 우리 전태일 열사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장편 영화 애니메이션 테일이를 관람해 보시는 걸로. 2번째는요, 또 많은 분들이 엄청 좋아하시죠. 통합진보당의 전 마지막 대표였던 이정희 변호사님이 있잖아요. 이 이정희 변호사님이 국민입법센터라는 센터를 만들어서 또 대표로 활동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우리 노동자들에게, 농민들에게, 서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꼭 필요한 입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발표하는 곳인데 2번째 책을 발간했다는 소식입니다. 2번째 입법 시리즈는요, 제목이 좋은 돌봄이에요. 느낌 빡 오시죠? 예. 이 책은 좋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돌봄의 정책 방향을 정하는 것이 돌봄 정책 기본법뿐만 아니라 돌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와 돌봄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입법센터에서 나오는 좋은 법 시리즈는 책이 두껍지가 않아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이 좋은 돌봄이라는 이 좋은 책과 함께 이 풍요로운 가을, 깊어간 가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저는 일주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10월에 이제 마지막 달이네요. 일주일 후에는 노래를 좀 불러드려야 될까 싶네요. 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